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원래는 오늘 이 포르쉐 밀가루를 이용해서 프랑스 전통 바게트 만드는 시연을 제가 아니라 이제 원래 프랑스의 제빵 명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하늘길이 막히면서 갑자기 취소가 되셔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에 긴장도 되면서 또 너무 감사한 기회라 생각을 하고, 또 어렵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포르쉐 밀가루를 가지고 바게트 만드는 거를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러면은 충분히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니피크라고 하는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 빵을 전공하고 한국에서 계속 프랑스 빵을 좀 전문으로 계속 빵을 만들어 왔고요. 지금 이제 포르쉐 밀가루하고 같이 이제 빵을 만든 지는 한 2년차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르아쉬라고 하는 수입사에서 포르쉐 밀가루를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밀가루를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포르쉐 밀가루에 대해서 좀 특징이나 장점 등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내에 이미 여러 가지 프랑스 밀가루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빵 사부님들마다의 그런 취향에 따라서 또 작업하는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프랑스 밀가루를 선택하셔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자리에서는 포르쉐 밀가루를 사용해서 바게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따가 뭐 가능하다면은 여러분들께 가실 때에 뭐 구워져 나온 바게트를 뭐 반쪽이라도 좀 드려보실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5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께 반죽하는 과정부터 다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반죽을 어저께 준비해서 냉장 숙성시킨 상태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시간 스케줄상 빨리빨리 공정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숙성된 바게트 반죽을 분할하고 예비 성형하는 과정 그걸 보여드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중간 성형을 해서 약 45분 정도 밖에다가 준비해 놓은 반죽이 있고요. 이걸 바로 성형을 할 거고요. 또 위쪽에는 제가 미리 성형을 해서 잠깐 대기시켜 놓은 반죽이 있어서 순서적으로는 빨리빨리 이제 공정 과정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빵이 구워져 나오면 여러분들께 제품 바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프랑스 전통 바게트와 또 포르쉐 밀가루에 대한 특징도 설명드리면서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바게트를 만드는 거나 뭐 포르쉐 밀가루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르쉐에서는 기본적인 그 프랑스 전통 바게트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이 준비해 놓은 반죽을 어떻게 믹싱을 하고 반죽을 하고 또 준비하는가는, 또 다행히도 최근에 제가 르아쉬하고 이 프랑스 전통 바게트 만드는 거를 유튜브로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르아쉬라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프랑스 전통 바게트 만드는 거를 레시피부터 공정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지금 볼에 들어있는 반죽은 6개 분량 350g 짜리 6개 분량이 나올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반죽이고요. 프랑스 전통 바게트를 저온 숙성법으로 만들 때에는 보통 우리가 4도씨 냉장고에서 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저온 숙성을 시키게 되는데요. 지금 이 바게트 반죽 같은 경우는 13시간 정도, 13시간 정도 숙성을 시킨 거고, 그 말은 즉 제가 어저께 새벽 3시 정도에 반죽을 쳐서 넣었기 때문에 제가 정신이 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여러분들께 정확하고 자세한 공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게트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포리쉐 밀가루를 가지고 바게트를 만드는 공정이 나와 있는데, 레시피도 이제 르방이 들어가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12시간 정도에서 15시간 사이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반죽을 분할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기 이제 호텔 작업대에서는 대리석 테이블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석 테이블에서 작업을 하시면 반죽이 많이 축축하고 질어서 이 대리석 테이블은 조금 작업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판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천을 깔고 작업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나무판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일단 준비된 바게트를 분할을 할 건데요. 냉장고에서 수선되는 동안에 여기가 약간 촉촉해지기 때문에 약간 끈적끈적 하거든요. 그래서 윗표면에다가 밀가루를 조금 덧밀가루를 뿌려주시고, 작업대에다가도 덧밀가루를 고르게 뿌려주신 다음에 볼에 있는 반죽을 뭐 주걱이나 알뜰 주걱이나 스크래퍼 같은 걸로 잘 덜어서 숙성된 반죽이 지금 이 스텐볼에서 잘 떨어졌는데, 제가 여기다가 반죽을 담을 때 살짝 오일칠을 했기 때문에 숙성된 반죽을 덜어내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심하게 긁으실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덜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게트를 저온 숙성시킨 다음에 이제 분할할 때 반죽을 덜어내면 이렇게 지금 약간 달표면처럼 발효가 잘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죽을 분할하기 위해서 바게트 반죽 모양처럼 약간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 펼쳐줄 거고요. 프랑스 전통 바게트는 보통 분할할 때 350g으로 분할을 합니다. 바게트를 분할하실 때에는 최대한 깔끔하게 분할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중량이 부족해서 계속 반죽을 위에 덧대는 거는 바게트를 만들었을 때 안에 내상에 깔끔하지 못한 형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분할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한 모양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깔끔한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350g짜리 6개 분량 정도로 지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반죽을 덜어낼 수가 있고요. 반죽을 다 분할하셨으면요, 이제 바게트를 만들기 전에 예비 성형이라는 단계를 해줄 거예요. 이 예비 성형은 바게트를 만들 때에 모양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분할된 반죽을 약간 미리 성형을 해주는 예비 성형 단계인데요. 뭐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반죽은 가급적이면은 반듯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바게트 반죽을 예비 성형하실 때 그 예비 성형한 모양 자체가 너무 길게 성형을 하시면 이미 힘이 좀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오븐에서 볼륨감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게트를 예비 성형하실 때 이렇게 길게 성형해서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급적이면은 길다란 게 더 좋으시고요. 아니면은 정사각형이 더 좋습니다. 중간 성형을 하실 때는요, 먼저 맨 위에 있는 반죽을 3분의 1 정도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스크래퍼로 반죽을 절단하다 보면은 요 절단된 부분에 점착성이라고 해서 끈적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깥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나중에 성형을 하려고 테이블에서 이렇게 성형을 할 때에 자꾸 반죽이 달라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예비 성형하실 때에 이 절단된 부분을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자로 마신다는 것보다는 한번 3분의 1 접어주시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삼각형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잡아 주신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반죽의 중앙 부분을 좀 잘 보이게 해드릴까요? 중앙 부분 잡으신 다음에 반죽을 안으로 말아 넣어 주듯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가볍게 접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엄지손가락으로 받쳐 주신 다음에 반죽을 안으로 말아 주듯이 해서 약간 손바닥 하나 정도, 성인 손바닥 하나 정도 사이즈 되는 이 반죽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프랑스 전통 바게트는 굳이 막 쪼물쪼물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반죽 안에 있는 가스를 좀 킵해 주시면서 불필요한 기포만 좀 정리해 주시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세게 두들기시거나 가스를 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바게트를 길게 성형해서 얘가 자체가 지금 길어버리면 여기서 힘이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성형하실 때 불필요하게 바게트가 길어진다든지, 너무 얇아져서 반죽이 뭐 오븐 안에서 부풀었을 때 볼륨이 좀 부족해진다든지, 슬라이스해서 먹을 때 너무 살이 없다든지 이런 식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어른 손바닥 하나 정도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반죽도 똑같이 앞으로 좀 모아주시고 안으로 말아주시고 또 안으로 말아주시면서 반듯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무판에서 작업을 하니까 반죽이 달라붙지도 않고 작업하기가 편한데요. 빵을 만들 때는 주로 나무판을 많이 사용하는데, 나무판을 사용하는 이유가 가장 온도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반죽에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뭐 제과하시는 분들은 주로 대리석 테이블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베이커리에서는 그냥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쓰시기 때문에 이런 작업대들은 좀 반죽에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무 도마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3분의 1 접어주시고 가운데 모아주고 안으로 모아주고 안으로 말아주면서 반죽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비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아까 그 스크래퍼를 잘랐던 절단 부분이 가급적이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를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길게 직사각형으로 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예비 성형을 하고 나서 봤더니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아서 훨씬 더 괜찮죠.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있었던 반죽을 바로 꺼내서 뭐 어떤 분들은 밖에서 뭐 해동을 시키시는 분들 계시는데, 해동시키지 말고 그냥 바로 분할하셔도 되고요. 바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예비 성형까지 제가 하고 나면 약 45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성형을 하시기가 쉽도록 약간 반죽이 릴렉스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죽을 만들었던 게 이렇게 약간 릴렉스하게 퍼지면 여러분들께서 성형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뭐 대기 시간은 뭐 30분, 40분, 45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시는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주방이 많이 더우면 짧아질 수도 있고 주방이 많이 추우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딱 매뉴얼이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환경적인 부분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포리쉐 밀가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무첨가, 아무것도 첨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100% 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반죽에 힘을 더해주는 비타민 C라든지 글루텐 같은 게 들어있으면 반죽을 이렇게 분할하거나 할 때에도 너무 탄력이 세서 여러분들이 성형 작업하실 때나 이렇게 하실 때 너무 반죽이 탄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막 수축을 한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포리쉐 밀가루는 일단 첨가물이 아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고 부드러운 반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실온에서 한 40분, 45분 정도 대기시켜 놓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나무판에다가 요 바게트 천을 이용해서, 요 린넨 천인데
여기다가 이제 바게트를 바로 성형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천을 펼쳐서 내 쪽으로 조금 몇 바퀴 돌려 주신 다음에 천을 준비해 주시고, 천에 반죽이 달라붙지 않도록 밀가루를 좀 뿌려 줄 거예요. 밀가루를 좀 뿌려 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반죽부터 하나하나 성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는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 반죽을 내려놨을 때 얘네가 살짝 릴렉스하게 쉴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성형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가볍게 불필요한 가스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아래에서부터 제가 위로 올려서 3분의 1 정도를 접어주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펴줄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을 또 안으로 말아주신 다음에 평평하게 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지어줄 거예요. 이거 지금 대리석 테이블 밑에가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죽이 좀 달라붙는데, 제가 이 대리석 테이블에서 하지 않고 천을 깔고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나무도마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3분의 1 평평하게,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3분의 1 이렇게 불필요한 가스가 나오면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스핀으로 손을 말아주듯이 넣으면서 봉합을 해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이가 나오면 그냥 스탑하시면 돼요. 또 반죽이 굉장히 혼자 잘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탄력이 세서 줄어든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포르쉐 밀가루 같은 경우는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유연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한 번 접어주시고, 아래로 2번 접어주시고, 3번 접어주시고 해서 접었던 봉합 라인이 내가 볼 수 있는 위치로 오게끔 한 다음에 반죽을 들어서 천에다가 올려놓으시는데, 반죽과 반죽 사이에 천을 잘 당겨주셔서 반죽이 서로가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반죽을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또 천에다가 밀가루를 뿌려주시고요. 보통은 제가 밑에서 위로 올리는데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접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죽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돌리는 시간을 킵하기 때문에 저는 아래에서 위로 먼저 성형하는 거라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리거나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형만 했더니 바로 그냥 길이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더 늘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의 이 전통 바게트의 원래 길이는 표준적으로 보통은 55cm에서 한 68cm까지도 보는데, 여기는 지금 이 판 자체가 좀 짧기 때문에 350g을 분할했어도 제가 그렇게 길게는 성형을 하지 못하는 거여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반죽을 성형하실 때에는 얘를 이렇게 늘리실 필요가 없어요. 늘리면은 계속 바게트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내 손 안에서 놓을 수 있는 정도 사이즈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평평하게 반죽을 펼쳐주시고 안으로 반죽을 말아주듯이 접어주면서 성형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돼요. 네.
이음매를 위로 오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실온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윗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공기 중에서 반죽이 말라버려서 나중에 그 말라버린 이 윗면이 붓고 나오면은 식감에도 영향을 주고 칼집 낼 때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온 발효 시키실 때는 봉합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게트를 발효실에다가 넣으실 때는 안에 습이 있기 때문에 봉합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형을 해서 뭐 도로 말아 주셔도 되고 그냥 덮어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이렇게 만약에 얘를 덮지 않고 뒤로 이렇게 다시 백 해서 기대 놨어도 얘는 어차피 바닥으로 갈 부분이니까는 말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온 발효 시키실 때는 이렇게 봉합 부분이 위로 오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성형을 하고 지금 비닐을 잘 덮어놨기 때문에 반죽이 마르지 않고 윤기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덜으실 때 살짝 밀가루만 뿌려서 덜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바게트 잡는 거는 만드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만드시는 분들마다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방법을 꼭 지키셔라 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 포리쉐 밀가루에 대해서 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르아씨 채널을 통해서 좀 정보를 얻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제가 인스타그램에 항상 이제 프랑스 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포리쉐 밀가루에 대한 장점을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웬만하면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거를 뭐 광고해주고 뭐 광고비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좋은 밀가루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계속해서 새로운 제빵사분들도 뭐 이게 나오고 계시고 아직까지 프랑스 빵이라는 그 장르 자체가 흔히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많고요. 바게트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재료를 써야 되지? 왜 이 규칙을 지켜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프랑스 전통 바게트라는 거는 프랑스에서 이 문화적 가치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법으로 규정을 짓고 있고요. 1993년 9월 13일 날 프랑스는 정부에서 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서 프랑스 전통 바게트는 이래야지만 한다라는 그 법을 아예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저기 이태리 나폴리 피자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에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도 바게트 자체를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올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프랑스 전통 바게트라고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반드시 아무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통 밀가루를 써야 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시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브랜드의 밀가루를 보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것도 프랑스산 저것도 프랑스산이라는 밀가루를 보시고 프랑스산 밀가루면 됐지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분소의 철학이나 그 재분소의 역사라든지 그 재분소의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는 제빵사들이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가지시면서 밀가루나 재료를 쓰셔도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게트를 많이 만들고 크루아상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이제 원산지만 가지고 이게 프랑스 뭐 버터를 썼다, 프랑스 밀가루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재료가 많아졌고 그거에 비해서 많이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포르쉐 밀가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막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밀가루들을 보시면은 그런 등급이나 그런 인정을 받은 밀가루가 아직까지 국내에 없어요. 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뭐 프랑스에서 인정하는 최상급의 밀가루에는 반드시 포르쉐가 있다라는 거에서 제가 포르쉐 밀가루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포르쉐 밀가루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르쉐라는 밀가루가 벌써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분수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포르쉐 밀가루는 프랑스 내에서만 사용하는 그냥 내수용 밀가루였어요. 절대 프랜차이즈나 이런 뭐 냉동 생지를 만드는 이런 뭐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밀가루가 아니라 오직 아티잔 블랑쉐에만 공급하는 아티잔 전용 밀가루였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로 안전하게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포르쉐 밀가루를 쓴다고 해서 다 똑같이 좋은 맛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또 아니겠죠. 이 제빵사들마다 테크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재료를 한 번쯤은 조금 더 본질적인 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또 관심을 갖고 빵을 만드시다 보면은 우리가 워낙 하는 일들이 자체가 그냥 고된 일이긴 하지만 더 보람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성형을 다 했고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얘가 거의 발효가 다 된 상태여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처음 만들었었던 바게트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발효가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게트의 발효점에 대해서 잘 감을 못 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옛날처럼 그냥 르방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트를 사용해서 빵을 부풀렸을 때에는 그냥 보통은 뭐 2배 볼륨, 2.5배 볼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르방을 이용해서 저온 발효를 시키고 발효를 이렇게 길게 끌어가다 보면은 이 발효의 포인트가 그렇게 도드라지게 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르방이 함유된 바게트가 뜨겁게 예열된 오븐 안에 들어가서 스팀하고 만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이 르방의 효모들이 폭탄처럼 터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티는 나지 않지만 손가락으로 옆면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가스가 잘 차 있는데 얘네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정도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옆구리를 눌렀는데 손가락 자국이 난 상태에서 푹 꺼지고 안 나온다, 그건 과발효고요. 그냥 만졌을 때 가스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발효가 덜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지금 포르쉐 레시피를 참고하시면 그 매뉴얼에 맞게끔 발효가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트가 조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스트가 르방하고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매뉴얼만 맞춰서 하신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통 천연 발효종을 이용해서 만드는 바게트, 뭐 사워도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런 바게트를 만드실 때 실패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스트를 안 쓰시기 때문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오직 르방만 가지고 사워도우만 가지고 빵을 이스트 쓴 것처럼 잘 만들겠다라는 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르방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많이 생기는데, 지금 저희가 만드는 매뉴얼은 아주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 만드는 전통 바게트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바게트는 굽는 시간이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빵을 구우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여기 오븐이 제가 쓰던 오븐이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오븐 세팅을 윗불 270도에 아랫불 250으로 세팅을 했어요. 멋있죠? 예, 포르쉐 밀가루 쓰시면 주는 거예요.
요 바게트 판을 이용해서 이제 바게트를 넘기실 때는 항상 스틱의 중앙 부분을 잡으셔야지 끝부분을 잡고 넘기시려고 하면 바게트가 이렇게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중앙 부분을 잡아주신 다음에 천의 옆구리를 잡고 반죽을,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밑바닥이에요. 살짝 지금 실온발을 시켰기 때문에 말라 있는데 말라도 상관없죠. 어차피 바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옆구리를 살짝 넘겨준 다음에 이 판 위에다가 바게트를 올려서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다가 반죽을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안 써본 오븐이어가지고 상당히 떨려요. 잘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 반죽을 어저께 여기서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저희 매장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또 아침에 차 막히는 시간에 그 차에 실어가지고 막 오느라고 혹시나 뭐 반죽이 뭐 냉기가 풀리지 않을까 막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잘 나오기를 바라면서 예, 바게트 성형한 거를 지금 이렇게 제가 테플론 시트 위에다가 팬딩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쿠프라고 하는 칼집을 낼 건데요. 이 칼집을 내주는 이유는 2차 발효를 통해서 바게트 안에 차 있었던 가스가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가 되어주는 거기 때문에 바게트를 만드실 때에 쿠프를 내주는 거는 필수적이고요. 프랑스에서는 이 바게트 칼집을 내주는 거를 제빵사들의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꼭 반드시 뭐 사선으로 구워야 된다, 몇 개를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내는 규칙은 없지만 뭐 바게트를 많이 만드시는 매장에서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만 내주기도 하고, 보통은 뭐 3개에서 4개에서 5개에서 이런 식으로 바게트 성형하신 길이에 맞게끔 내주시면 됩니다. 쿠프는 살살 내지 않고 신속하게 빠르게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뭐 이 카메라가 이 칼날을 비칠지 모르겠지만 면도 날 중에서 항상 끝에 꼬다리만 쓰시는 거예요. 예리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칼날을 자주 교체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칼날이 묻어지면 칼집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예리한 칼날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옆에서 내시는 분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긋는 분도 있고 옆구리에서 내는 분 다 다양한데 그냥 그거는 제빵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내시면 되고요. 저는 바게트 칼집을 오늘 4개를 내보도록 할게요. 4개도 내보고 하나도 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신속하게 2, 셋, 넷.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주시는 거예요. 중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해야 전체적으로 쿠프가 열리면서 좋은 볼륨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개, 4개, 4개. 오븐이 상당히 입구가 좁아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괜히 말하다가는 실수하니까 잘 넣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반죽을 오븐 안으로 잘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넣었어요. 문을 닫고 스팀은 한 3초에서 5초 정도 발사해 주시면 됩니다. 바게트는 오븐의 컨디션에 따라서 굽는 시간은 다른데 보통은 18분, 한 20분 정도 굽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18분을 맞춰놔야 되는데
이 타이머에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혹시 뭐 좀 도와주실 수 있다면은 18분 타이머를 하나 맞춰 주신 다음에 울리면 저에게 빵 좀 빼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요것마저 한번 또 구워 보도록 할게요. 네, 18분. 네, 18분. 욕하신 거 아니죠? 네, 18분. 네. 요것도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해서 천의 중앙 부분 잡아주신 다음에 살짝 벌려서 나무판은 항상 중앙을 잡고 앞으로 넘겨준 다음에 윗면이 올라오게, 그 다음에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다가 한 번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막 위치 맞추시는 것보다 한 번에 그 자리에 두게 하시고요. 제가 아까 성형할 때 천에다가 밀가루를 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죽 윗부분에 자연스럽게 지금 밀가루가 이렇게 묻어 있거든요. 이 밀가루가 그대로 구워져 나오면 약간 앤틱한 이 비주얼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 바게트다라는 약간 비주얼을 줄 때 좋아요. 우리 보통 업장에서 빵 만드시는 경우에도 다 바게트를 놓으신 다음에 위에 밀가루 뿌려서 굽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그 밀가루가 여기에 사방에서 다 묻잖아요. 그 밀가루가 250도 이상의 고온의 온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걔는 타겠죠. 그래서 그게 약간 탄 향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천에다가 뿌리고 바로 쓰시면은 위에 또 뿌리실 필요 없이 그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프를 하나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프를 하나만. 칼집은 수직으로 긋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약간 포를 떠주듯이 내주시는 거고요. 하나만 그어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위에 오븐에다가 문 앞으로 스팀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팀은 어떤 분들은 이제 몇 초를 써야 되느냐, 얼마나 써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오븐의 크기나 내가 오븐에 몇 개의 빵을 넣느냐에 따라서 초가 달라지기 때문에 딱 몇 초를 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문 앞으로 약간 스팀기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정도가 보이면 여러분들께서 스팀이 잘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빵이 구워지는 동안에 다시 한번 좀 포르쉐 밀가루에 대한 특징이나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또 약간 트렌드처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우리밀이 있어요. 근데 우리밀도 되게 브랜드가 많은데요. 우리밀을 많이 선호하시고 우리밀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또 가장 선호하시는 게 뭐냐면 지역 농가밀이에요. 그래서 대량 생산되기 위해서 전국의 여러 땅에서 자란 밀을 수확해다가 블렌딩 해가지고 만드는 우리 밀이 아니라 그 지역 농가밀에서 나는 밀을 가지고 만든 순수한 밀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포르쉐 밀가루가 100% 지역 농가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수확해서 단순히 블렌딩만 해가지고 회분을 뭐 0.45%인 T45로 만든다, 55로 만든다, 65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단일 지역 밀로만 재분을 해서 만들어낸 그냥 순수 혈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밀의 고유의 풍미를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첨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 전통 밀가루에도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프랑스 전통 제빵법상에서 규정 짓는 절대 넣어서 안 되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첨가물을 얘기를 하는데, 그 화학 첨가물은 비타민 C나 아니면 E300이라고 하는 거나 E320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화학 첨가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밀가루 포대를 보셨는데 밀 글루텐이 들어있다든지 말트가 들어있다든지 알파아밀라제 같은 효소가 들어있다 하면 그거는 그냥 곡물에서 추출한 천연 첨가물이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로 규정짓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밀가루는 이런 곡물 추출물이 들어있는 게 있고, 포르쉐 밀가루 같은 경우는 100% 밀이 다른 거, 그러니까 아무 첨가물이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첨가물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거의 차이는 뭐냐면요, 한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수확을 했는데 그 밀이 맛은 너무 좋아요. 근데 빵을 만들려고 해봤더니 반죽이 힘이 없더라, 빵이 이렇게 잘 부풀지 않더라. 그러면 재분소에서 빵이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특정한 글루텐을 좀 넣는다든지 알파밀라제를 넣어준다든지 말트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포르쉐라는 이 재분소의 밀은 그 토양의 때로화가 컨디션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도 그 볼륨이나 맛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포르쉐 재분소의 자랑거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서 얘기하는 게 바가텔이라는 것과 라벨루즈라고 하는 거하고 CRC라는 게 있어요. 아마 르아씨 유튜브만 봐도 르아씨 대표님이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CRC라고 하는 거는 친환경 밀이죠. 친환경 재배를 했다라는 정부에서 인증한 검증 표시이기 때문에 이 CRC 인증을 받은 밀가루는 그만큼 안전한 토양에서 자랐다. 그래서 이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빵은 아기한테 먹여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벨 후주라고 하는 이 레드 라벨은 프랑스 농수산청에서 최상급 퀄리티의 농수산물에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이라든지 뭐 닭이라든지 뭐 토끼나 오리나 오리고기나 아니면은 뭐 밀 이런 거에 상품이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난 상품에는 라벨 후주라는 거를 정부에서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 라벨 후주를 포르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가텔이라고 하는 이 사단법인 같은 이 단체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라벨루즈급의 밀가루는 많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물랑단뚜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물랑부르주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포르쉐가 있어요. 그러면 라벨루즈라는 거는 프랑스 농수산청에서 최상급 퀄리티에만 인정을 해준 건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라벨루즈 등급을 받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더니 그 맛과 외형이나 빵의 볼륨이라든지 퀄리티가 잘 따라와 주느냐,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라벨루즈 등급의 밀가루라고 해도 이걸로 빵을 만들었을 때 잘 나오니 안 나오니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게 검증된 밀가루만 바가텔이라고 하는 이 사단법인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재분소는 바가텔 이 인증 마크를 받은 다음에 매년 계속 갱신을 하기 위해서 품질을 검증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르쉐라고 하는 밀가루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브랜드의 프랑스 밀가루 중에서 프랑스 정부에서 인증한 최상급 퀄리티의 모든 인증 마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포르쉐 밀가루를 사용하면서 단순히 뭐 포대가 멋있어서 뭐 인테리어 하기 좋아서 이게 아니라 이 이상급의 등급의 밀가루가 아직 국내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밀가루뿐만 아니라 모든 유제품,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에 단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포르쉐 밀가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밀가루 중에서 가격대가 많이 높을 거예요. 뭐 우림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포르쉐 밀가루는 너무 비싸, 한 포대에. 다른 밀가루는 뭐 한 2만 얼마만 하는데 얘는 5만 원대야,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빵을 하나 만들었을 때에 그 빵의 원가를 계산해 보시면요, 밀가루가 차지하는 원가율에 비해 이 원가율은 그렇게 타격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품을 만들었을 때 원가에 큰 타격을 주는 거는 버터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뭐 유제품,
이런 것들이 원가에 큰 타격을 주지 밀가루나 소금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드셔보시고 판단하셔서 아, 이 밀가루가 맛이 참 좋다, 그리고 작업성이 좋다, 그리고 이 밀가루 재분소의 철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쯤 여러분들 빵에다가 접목을 해보셔도 좋다라는 거죠. 자랑 다 했어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편하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좀 더 떠들까요? 어떠세요? 오늘 제가 바게트 반죽을 이렇게 성형하는 거라든지 이거 만드는 거 보여드렸는데 혹시 뭐 기존에 내가 하던 방식과 좀 다르더라, 뭐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네. 그러면 지금 밀가루는 저온 숙성 말고 스트레이트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건가요? 적합하지 않은 건 아닌데 포르쉐의 재분소에서 이 밀가루의 풍미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오톨리즈라고 하는 걸로 밀가루하고 물을 섞어서 충분히 수화시켜주면서 밀의 풍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 더 좋고요. 거기에 그냥 이스트만 넣고 빠르게 발효시키는 것보다는 르방을 넣고 저온 장시간 숙성을 시키면서 이 효소 분해도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빵의 이 풍미를 좀 극대화시켰을 때에 마지막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포르쉐에 개인적으로 연수 갔을 때에도 거기에 이제 회장님 또는 그 트레이닝 셰프가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반드시 이 밀가루를 가지고 본연의 맛을 충분히 끌어올리려면은 이 오톨리즈와 르방법과 저온 장시간 숙성법을 꼭 사용해 줘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죠.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으면 스트레이트법으로도 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풍미는 상당히 가볍고 맛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포르쉐 밀가루를 이용해서 바게트도 만들고 다른 빵도 만들어서 가끔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빵 만든 사진도 올리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이거 되게 비주얼이 좋다, 나도 이 밀가루 써서 만들어 봐야지 해서 그 밀가루를 주문해서 빵을 만들어 보셨는데 그 비주얼이 안 나온다, 그 맛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이거 맛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쌀도 똑같잖아요. 만약에 똑같이 좋은 뭐 여주 이천 쌀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한번 불린 다음에 천천히 취사시켜서 뭐 압력밥솥에 지은 밥이랑 그냥 쾌속 취사로 빨리 지은 밥이랑은 또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밀가루를 똑같은 걸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본연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이 포르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레시피를 줬을 때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 나오거든요. 오톨리즈 시간이 2시간이에요. 상당히 길거든요. 야, 이 오톨리즈를 2시간이나 시키란 말이냐. 근데 그 재분소에서 그 밀가루를 많이 테스트 해본 결과 2시간 정도 해주니까 풍미가 굉장히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권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없으신 경우에는 뭐 오톨리즈를 안 주시는 것보다는 미니멈 30분 정도는 그래도 주시면 충분히 수화 작용도 다 해낼 수 있고 또 풍미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오톨리즈는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게트에 뭐 수분을 얼마나 넣는 게 좋은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시는데, 바게트 빵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 빵을 만드는 제빵사들은 그렇게 수분율을 많이 높이지 않아요. 수분율을 높게 쓰는 거에 그렇게 막 목숨 걸고 그러진 않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막 더 질고 촉촉하고 이렇게 만드는 걸 좀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막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프랑스는 바게트를 하루에 막 300개, 400개씩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분할하는 집보다는 기계로 이렇게 절단을 해서 만드는 집이 많거든요. 근데 반죽이 너무 질어버리면 그 기계의 칼날에 다 달라붙기 때문에 실제 작업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가루가 수화할 수 있고 작업성에서 뛰어난 정도까지의 물량을 주게 돼 있는데, 지금 포르쉐에서 제한하는 이 물량은요 750이나 760g의 르방 리퀴드를 100g 정도 넣는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T65 밀가루인데 얘가 750에서 760g을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다른 프랑스 밀가루에 똑같이 이걸 접목시키면은 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쌀로 예를 들면은 지역마다 쌀의 맛도 틀리지만은 물 양도 다르죠. 집에서 밥 지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그 테루아에서 나오는 밀의 힘이나 단백질 함량이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물을 먹는 게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남이 얼마 넣는다고 해서 내 것도 얼마 넣는 게 아니라 이 포르쉐 밀가루 했을 때는 760g 정도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거. 근데 뭐 제가 다른 브랜드의 밀가루를 써봤을 때에 좀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는 프랑스 밀가루들 중에서 포르쉐만큼 물을 많이 먹는 밀가루가 또 별로 없어요. 그만큼 맛에서는 동등한데 작업성이 물을 많이 못 먹어서 힘이 떨어지는 밀가루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르쉐 밀가루를 여러분들께 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초보자분들께서나 또 프랑스 밀가루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포르쉐 밀가루를 쓰시면 안정적으로 빵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아, 그래요? 잘 나왔어요. 아직 색깔이 좀 안 나와서 조금 더 굽도록 하겠습니다. (200) 270도에 구웠는데도 색이 상당히 안 났는데요. 색이 뭐 5분마다 조금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270이면 사실 상당히 높은 온도인데 색이 잘 안 났네요. 온도를 좀만 더 올려 볼게요. 네, 한 7분은 더 구워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 굽죠? 예, 7분 정도는 더 구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예, 계속 질문 주세요. 그 저온 숙성법은 12시간에서 15시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 스케줄에 따라서 12시간 해도 되고 15시간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완료 시점을 정확히 보는 방법이 있는 건지 저온 장시간 숙성법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이론적으로 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4도씨에서 12시간, 15시간 정도를 그냥 매뉴얼로 보는데요. 보통 책에 보면은 하룻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오버나이트법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얼추 그 시간을 4도씨에서 12시간, 15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작업 공정상 12시간, 15시간에 이거를 못 할 것 같다. 좀 더 지연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선택 방법은 냉장 온도를 좀 낮추시거나 아니면 사용한 이스트 향을 조금 낮추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예, 만약에 내가 똑같은 매뉴얼로 하는데 내가 반죽을 좀 늦게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12시간이 아니라 한 9시간 뒤에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4도시간이라 5도씨에다가 맞춰 놓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온도를 딱 맞춰서 이 시간 안에 해라 이런 것보다는 편안하게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게끔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완료 시점을 보는 게 손으로 이렇게 뭐 눌러보는 거 아니면 향으로 보는 거 일단은 만약에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에서는 비주얼적으로는 우리가 막 이스트를 많이 넣고 만든 반죽은 막 2배가 되고 이러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한 1.5배 정도 볼륨이 올라왔는데 비닐을 제가 이렇게 씌우고 있잖아요. 중앙 부분을 만졌을 때에 과발효가 된 상태면 얘가 푹 꺼져 버리죠. 과발효가 되지 않도록 만졌을 때 중앙 부분에 힘은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서 봤을 때에 그 표면이 달 표면처럼 약간 이렇게 그 달 표면에 뻥뻥뻥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과발효가 되면 얘네가 덜자마자 그냥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빵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1차 발효 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밀가루를 쓰고 똑같은 르방을 쓰든지 똑같은 공정을 하시더라도 1차 발효, 이 숙성이라는 과정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쉰내가 나고요. 너무 부족해버리면은 좀 밀가루 냄새가 나고요. 정 포인트를 찍었을 때가 밀의 풍미가 굉장히 좋고 식감도 좋아요. 그래서 1차 발효가 중요해요, 뭐 2차 발효가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모든 공정 과정이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일단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차 발효를 잘 시켜주는 거, 정 포인트를 잘 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해서 저도 지금 이제 빵을 한 지 21년 차가 됐는데 그 포인트를 제가 이해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계속 제 매뉴얼을 만들고 제 반죽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과거에는 그냥 도우콘 앞에서 그냥 자면서 계속 시간을 체크했던 적도 있었고요. 계속 빵을 실패도 해보면서 고집스럽게 그거를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내 반죽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편안하게 아무 때서나 빵을 만들어도 잘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면 그거는 이제 비로소 빵을 이해하고 만드는 제빵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이론적인 거에 맞춰서 빵을 이해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빵을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조금 더 철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빵은 절대 이론적으로 딱 정해놨다고 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께서 이 바게트 하나를 만드실 때에도 너무 이렇게 레시피에 이렇게 뭐랄까 딱 틀에 박혀서 만드시기보다는 좀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이제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이 바게트를 시연하고 만드는 거를 하지만 제가 수업하는 곳에서는 반죽을 하는 것부터 뭐 굽는 것까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혹시나 뭐 프랑스 전통 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걸 이해하기 위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알고 싶으시다면은 나중에 뭐 제 아카데미의 교육을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저 바게트를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3분의 1 조각이라도 잘라서 한 덩어리씩 드리면 향도 맡아보시고요. 크러스트도 느껴보시고 예, 나중에 식감을 먹어보신 다음에 그 맛을 기억했다가 여러분들께서 또 연습해보시면 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몇 분 남았어요? 색이 잘 나고 있는 것 같아요. 2분이요? 그리고 빵을 굽다 보면은 안에 이제 스팀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스팀을 고스란히 먹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색깔만 보고 판단해서 빵을 바로 빼버리면은 그 빵은 그 안에 있던 습을 먹고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빵이 눅눅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빵을 빼시기 전에 한 1분 정도 공기구멍을 열어서 습을 빼뜨리고 충분히 좀 건조시킨 상태의 빵을 빼셨을 때 좀 오랫동안 크리스피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빵의 습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말려 굽는 게 좋으냐, 날씨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계속 습을 먹거든요, 빵이. 그래서 뭐 1분이 아니라 2분 정도 말리실 수 있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건조하고 날씨가 되게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빵을 너무 바짝 말려서 구우시면 나중에는 너무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런 겨울철에는 그냥 습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바로 빼셔도 겨울철에는 괜찮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나왔죠? 예. 5분이 좋아서 그래. 안에 시트를 아직 못 뺐는데 저건 나중에 빼도록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색깔에 약간 앞뒤 편차가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프랑스 전통 바게트는 뭐 요 정도 색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되게 약간 브라운색이 나면서요. 그 다음에 쿠프를 냈을 때에 쿠프 낸 자리가 살짝 더 짙은 갈색, 고동색이 나고요. 이 터진 배 부분이 약간 이렇게 밤 색깔이 잘 나면서 옆구리까지 색깔이 하얗게 색이 남지 않고 노랗게 잘 익었고요. 그다음 밑바닥도 너무 과하게 타지 않고 이렇게 색이 잘 나주면 이렇게 잘 익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바게트 칼집을 이렇게 냈는데, 프랑스에서 빵을 진열하잖아요. 이렇게 빵집에서 빵을 진열하면 프랑스 전통 바게트 같은 경우나 바게트 같은 경우 봤을 때 쿠프의 방향은 우측 위쪽부터 왼쪽 아래로 긋는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모양이 나는 게 이게 정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쿠프를 냈을 때에 서로 간격이 일정해서 쿠프가 터지거나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나지 않으면 잘 나온 거고요. 쿠프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시작해서 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벌어져서 안에 내상이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에 맞게끔 칼집의 개수는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갓 나온 바게트를 자르면 떡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주무실 수 없으니까. 르방을 이용해서 만든 바게트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기공이 형성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러니까 기공은 전체적으로 잘 나왔는데 살짝 조금 구멍들이 좀 작은 감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약간 발효가 조금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실온에서 제가 막 하다 보니까 미리 성형해 놓고 여러분들 스케줄 맞게 부었는데 약간 조금 더 구멍들이 더 커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못 나온 정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전통 바게트 같은 경우는 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스팀이 잘 발생한 오븐에서, 고온의 온도에서 빠르게 크러스트를 형성시켜 주면서 껍질이 0.1mm 미만 정도로 얇게 형성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삭한 크러스트를 유지하고 있다면 잘 구워진 바게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바게트 색깔 보시면 어때요? 색깔이 하얗지가 않고 노란빛을 띠고 있죠. 이게 포르쉐 밀가루 자체가 T65라고 하는 밀가루이긴 한데 회분도 0.65%를 가지고 있으나 그 때루아에서 자란 밀의 건강한 밀이 드러낼 수 있는 이 내상 색깔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매년 해마다 바게트 대회를 여는데, 바게트를 만들었을 때에 뭐 길이도 보고 중량도 재보고 외형도 보고 다 하는데, 안을 잘랐을 때 이렇게 크림색이 띈다면 이 빵은 오랫동안 잘 숙성시킨 빵이고 이따 딱 봐도 되게 밀이 좋고 맛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묘기라는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예. 칼집을 하나를 낸 것도 이렇게 잘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게트 만들다 보면은 바게트 드실 때 이건 바게트가 너무 입천장 다 까질게 딱딱해, 뭐 다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쿠프를 내실 때 예리한 칼날로 빠르게 신속하게 내주면 칼날이 끌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집을 낸 이 부분이
반듯하게 매끈하게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셨을 때에는 크게 입천장이 다치지가 않는데 혹시 쿠프를 내시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살살살 하다 보면은 끌리면서 다칠 수가 있겠죠. 하나로 나온 이 바게트도 한번 잘라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 얘는 더 기공이 크죠? 아이고. 부러져 버렸어. 기공이 더 크죠? 똑같은 반죽이었는데 얘가 구멍이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바게트 쿠프의 문이 열리는 게 우리가 사람이 나가는 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2차 발효로 남아있었던 가스가 바깥으로 나갈 때 문이 시원하게 하나로 열려야지 가스들이 크게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작은 문을 4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훨씬 기공이 좁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제 나가실 때 작은 문 3개로 나가라 그러면은 서로 낑겨 나가니까는 못 나가죠. 근데 문을 큰 걸 열어주면은 우르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기공이 빠져나가는 문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잘 열리는 거죠. 그래서 바게트 칼집을 4개, 5개를 내는 게 좋으냐, 하나를 내는 게 좋으냐,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세요. 저도 매장에 살 때는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속도전으로도 빠르고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러져 버렸어. 이렇게 바삭하게 잘 구우면 되는 거고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남아서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를 검색해서 포리쉐 밀가루를 더 검색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가실 때 하나씩 몇 분이신지 모르겠지만은 가실 때 하나씩 가져오세요.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